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정신동입니다. 올해 수입이 많이 줄면서 취득세와 같은 지방세도 감소해서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강원 특별자치도도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도 사업과 예산 등을 전면 재검토해서 허리띠 졸라매기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세수 부족 상황을 짚어보고 각종 예산 삭감 방침의 적절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먼저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나철성 소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가톨릭 관동대 사회복지학과 고재욱 학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사회적경제연대 조세훈 사무국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춘천 YMCA 이원영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소장님, 올해 정부의 세수 결손이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올해 당초 예산이 세입 같은 경우에는 한 400조 정도 들어올 걸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0월 달에 기재부가 긴급하게 재추계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59조 가량이 펑크가 나는 걸로, 그러니까 59조 가량이 들어오지 않는 걸로 이렇게 좀 발표를 했습니다. 59조라고 할 경우에는 전체 세입 대비 한 15% 정도가 들어오지 않는 것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도 빨간 등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들로 좀 파악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전체 60조가량이 더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됐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52조 정도가 더 들어온 관계를 가지고 방만하게 운영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래도 많이 들어오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59조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세수가 펑크가 나다 보니까 지금 국가 살림 전체, 그리고 올해 당장 지금 써야 될 가용 예산 대비 자원들과 재정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점이 좀 발생하는 걸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세수 결손이 발생을 하면 당연하겠습니다만 지방정부 재정도 타격이 심각할 것 같은데요. 강원도의 결손 규모는 어떤 상황입니까? 강원도도 막대하다 볼 것 같은데 역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본청 예산과 18개 시군 그리고 교육청 예산까지 합치면 무려 1조 8천억 원 정도가 펑크가 났는데요. 본청 예산이 보통 한 9조 정도 본다고 한다면 본청 예산 대비해서 전체 세수 결함이 얼마만큼 큰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본청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내려온 세수 대비로만 하자한다면 한 2,200억 정도가 펑크가 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18개 시군 같은 경우는 전체 총계를 해보면은 한 1조 가량이 펑크가 나는 걸로 했었고, 가장 단일 단위로서 자치단체 단위로서 큰 거는 강원도 교육청인데요. 무려 5,400억 정도가 세수가 내려오지 않는 걸로 이렇게 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또 지자체별로 보자고 한다면은 춘천, 원주, 강릉이 공이 한 900억 정도의 세수가 내려오지 않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타격이 큰 거는 재정 자주도가 가장 낮은 삼척시인데요. 삼척 같은 경우에는 19.75%니까 한 20%가량의 세수가 중앙정부에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의 한 20%가량에서 15%가량 감액돼서 내려온다고 할 경우에는 있는 예산마저도 잘라 쓰지 못하고 전체 쥐어짜도 나오지 않는 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상당히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세수 결손의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커다란 문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세금이 덜 거친 것이죠. 그리고 하나는 세수 예측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두 번째 부분들은 좀 심각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우리나라 세입 구조를 보자고 한다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소득세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인세, 부가가치세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의 성장률을 보이기 때문에 매우 낮은 성장률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전체 59조 정도의 세수 펑크 중에서 25조가량이 펑크가 난 부분들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가장 많이 돈을 많이 버는 곳이 반도체 산업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한 4조 정도 작년에 법인세를 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한 1,200억 정도밖에 내지 않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아예 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뭐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뿐만 아니라 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도 경기 급하강으로 인해 가지고 거치지 않다 보니까 소득세가 당연히 줄고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물건을 사지 않고 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부가가치세도 동일하게 떨어지는, 그래서 떨어지는 것들을 보면 한 19조 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80% 정도 가량이 이번에 덜 거치게 되는 관계로 해가지고 치명적인 그런 세수 결함이 발생했는데요. 더욱더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은 뭐냐고 한다면 기재부에서 매년도 한 10월 달 되면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성장 전망치를 내놓거든요. 작년도 10월 달에 내놨던 게 올해 경제 성장률이 한 2.4%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올해 2.5%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올해 지금 IMF나 또 정부 KDI 지난주에 발표하는 걸 본다고 한다면 올해 최고 성장률이 1.4%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가 성장률 1%라고 하는 것들은 어마어마한 차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기재부의 예측이 틀려도 너무 틀렸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좀 너무 과하게 봤던 것들인데요. LG경영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올해 1.4% 될 것이다 예측을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중국 경제가 코로나 이후에 반등할 것이라고 예측은 했지만 너무 지나친 기대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세수 결함뿐만 아니라 경제 운용 자체에 있어서의 지자체와 가계 경제까지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이제 세수 결산 배경 하에서 이제 각종 예산이 삭감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복지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내년 복지 예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사회복지 예산은 순수하게 그 사회복지 보건하고 이제 복지 분야 예산을 보게 되면은 한 122조 정도, 4천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순수하게 사회복지 예산을 보게 되면 한 104조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정부가 이제 무책임한 감세 문제라든가 또 연구개발 R&D 예산 일괄적으로 이 감액에 대한 논란이 좀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 쪽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주로 기조가 이제 약자 복지 쪽으로 맞춰져 있는데 거기하고 이제 사회 서비스 고도화에 이제 포커스가 있다면 현재 사회복지 약자 복지 쪽에서 보면 가장 큰 예산이 보게 되면은 기초생활 쪽보다는 오히려 노인복지 쪽이 2024년도에 한 25조 한 6,300억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 우리가 최저 생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려운 분들한테 보장해주는 제도의 예산이 한 20조 한 8천억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약자들을 이제 포옹을 안고 가겠다는 정책들인데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두각이 나타내는 분야를 보게 되면은 조금씩 약자 복지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2023년도에 하지 않은 정책들이 2024년도에 하겠다는 정책들은 물론 눈에 보이는 건 있습니다. 심리 상담 서비스는 전혀 없었는데 한 539억 정도, 또 소아암 5개소 운영을 할 텐데요. 여기에 한 64억 정도가 신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자립 준비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한 584억에서 2023년도 예산이 올해는 한 630억 정도 늘어났고요. 부모급여가 같은 경우에도 0세에서 70만 원 주던 급여 예산이 올해는 이제 2024년도 되게 되면 100만 원, 그 다음에 첫 만남 이용권에서 200만 원 주던 것이 300만 원으로 인상이 되고요. 거기에 한 3조 원이 또 들어갔죠. 결과적으로 약자를 안고 가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분야가 있지만 사회 서비스 고도화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 눈높이에 좀 잘 맞도록 하는 부분들이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강원 사회적경제연대 사무국장님 나와 계신데요. 사회적 경제 예산도 대폭 삭감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으로 보십니까? 많이 난감한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사회복지 예산 관련해서 말씀 주셨지만 사회적 경제 예산이 전체 파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사회적 경제 그러면 통상 이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 기업, 소셜 벤처 대충 이 정도를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예산이 정부 14개 부처에 다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2023년 그러니까 올해 편성됐던 예산을 융자나 대출 같은 그런 이제 금융사업까지 다 포함했을 때 금융사업의 규모가 한 8천억 정도 됐고 이제 나머지 그 비금융 사업 예산들을 보면 한 3,100억 원 정도
그래서 전체 규모가 한 1조 1,000억 정도밖에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 예산안이 제출된 거를 14개 부처를 쭉 추정을 해보면 대략 한 30개 정도의 단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한 1조 정도가 삭감이 되고 한 1,000억 원 정도만 남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부처별로 좀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사회적 경제 대표적인 조직으로 이제 사회적 기업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적 기업 관련된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보통 이제 사회적 일자리 인건비 지원 사업을 포함해서 뭐 사업 개발비나 전문 인력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재정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그게 23년에는 한 2,022억 정도였었는데 24년 예산안에서는 786억, 한 60% 넘게 삭감하는 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우리 협동조합을 담당하는 부서는 기획재정부입니다. 협동조합 전체 예산이라고 해봐야 한 80억도 채 안 되는데 24년 예산이 올라간 거는 7억 8천만 원, 그러니까 90% 넘게 삭감이 된 거죠. 그리고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70억에서 한 27억, 마찬가지로 한 60% 정도 삭감이 됐고요. 소셜벤처 뭐 이런 쪽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3년에 25억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24년 예산은 0원, 완전 삭감 이런 상태이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여기도 23년에 210억에서 24년은 한 95억 정도로 거의 한 45%. 뭐 그래서 당최 그 기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정도로 너무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런 예산 조정과 관련된 예산 편성과 관련된 과정에 사회적 경제 현장과의 소통과 대화의 노력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좀 과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폭력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사회적 경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이 강원도에서 이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랄까요? 뭐 어떤 역할, 파급력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주된 그 미션이랄까요? 그 과업들은 대체로 이제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이제 보통 이제 정부에서는 취약계층 고용이라든가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많이 포커싱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 외에도 뭐 우리 강원도와 같은 경우에는 농산어촌 지역의 이런 지역 소멸 문제라든가 또 이제 청년들이 계속 지역에서 떠나가고 있는데 청년을 어떻게 지역에 정주시킬 것이냐 뭐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그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 그 사업체 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21년 말 기준으로 해서 도내 전체 사업체 숫자가 한 3만 8천 개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도내 사회적 경제 기업들, 뭐 협동조합까지 다 포함해서 봤을 때 대략 한 1,200개 정도. 그러니까 전체 사업체 중에서 한 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종사자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정도의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사업체를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비중은 아닐 수 있겠지만 3%가 딱 이제 그 바다의 소금물 그런 정도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 지역 사회가 지역의 경제가 필요한 부분에서 요소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그 사회적 경제 기업인 인증 사회적 기업의 경우를 보면 현 21년 말 기준으로 해서 173개 기업이 현재 활동 중인데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보통 이제 평균 기업당 한 연매출이 한 13억 정도. 그래서 전체로 보면 한 2,300억 정도의 매출을 인증 사회적 기업 분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기업의 숫자는 굉장히 많지만 평균적인 매출은 적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모아봤을 때 강원도의 그 매출에서 한 2,300억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결코 적은 숫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 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강원도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나 또 이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이랄까요? 어떤 것이 발생한다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사회적 경제 기업들마다 저마다의 미션이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뭐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취약계층 고용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뭐 이제 일반 영리기업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그냥 벌금을 내고 말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일반 영리기업들은 그런 포기하는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기본적으로 이 정부 예산안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사회적 경제를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들리는데 그럼 현장에서 영리기업들이 못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이라든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일테면 과실을 당하면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 이제 내년 3월부터 이제 종료되기 시작할 텐데 그렇게 되면 취약계층을 고용했던 인원들을 대폭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에 내몰리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취약계층 고용도 줄고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담당해왔었던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고용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서비스의 질과 양도 심각한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정부에서 이 정도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한 어떤 근원적인 이유랄까요? 어떤 원인이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걸 추적하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뭐 사전에 뭐 논의가 있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하면 정부의 기조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예상이 가능했을 텐데 그다음에 이제 예산안이 발표되기 직전에 사회적 기업 그 혁신 계획 뭐 이런 게 발표된 것을 통해서 추정을 해보자면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겠다 뭐 이런 취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자생력을 높인다라고 하는 게 그동안 지원을 했던 것을 걷어차버린다고 해서 자생력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계획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또 예산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지금 상황은 거의 그냥 예산을 다 없애겠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어서 오히려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지금 정부에서는 유엔 총회에서는 이미 이제 만장일치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함께 합의해서 사회연대 경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자라고 하는 그런 결의안을 채택했고 우리 정부도 동의한 바 있는데 국내에 들어와서는 정부 예산안에서는 오히려 사회적 경제를 하지 말라 뭐 이런 정도로 가고 있는 거여서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합리성이 발견될 수 있는 건지 좀 난감한 그런 상황들이죠. 예. 그 밖에도 아동 청소년 사업 보조금도 대거 삭감됐다고 합니다. 사무총장님, 이 내용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청소년 사업이 뭔지 조금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청소년은 학교를 다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면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전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의 특성상 입시 위주의 교육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청소년들, 학생들의 바른 성장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사업이라는 것이 저희가 생겼고요. 한 30년의 역사를 자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개 청소년 사업을 보면 활동, 복지, 보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 가출 청소년 쉼터, 지금 가정 밖 청소년 쉼터라고 하는데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런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성가족부가 사실 예산이 굉장히 작은 미니부처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1조 5,6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내년에 이제 한 9.4% 증액이 됐는데요. 청소년 예산은 거꾸로 6.9%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예산의 삭감도 삭감인데 그 삭감된 예산의 성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삭감된 예산을 보면 활동 예산이 38억 2천만 원, 성인권 교육 예산이 5억 6천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노동보호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우려를
표명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활동 예산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지원 사업하고 그 어울림마당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지원 사업은 전국에 2,500개 이상의 청소년 동아리들이 이 예산을 갖고 1년 동안 열심히 활동을 하는 거고요. 어울림마당 지원 사업은 아마 많은 시민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공원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청소년 문화행사들이 다채롭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게 전국의 시군구 110개 시군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고요. 청소년 교류 지원 사업, 국제교류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1979년부터 시행이 되어 온 사업인데 이 예산 역시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로 청소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부당처우 사례도 당연히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로 청소년을 위해서 노동권 침해나 청소년 발굴 및 지원에 그 특화된 사업으로 청소년 근로보호센터라는 거를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전국의 광역 지자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들은 지금 일자리를 잃을 상황에 처해 있고요. 그리고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지역의 지자체의 청소년 그 정책에 만드는 데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청소년 정책 참여를 위한 운영위원회 그리고 참여위원회 이런 법적 기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구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요. 그 예산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이게 국도비 매칭이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이 예산을 설립할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해왔고 청소년의 바른 성장,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인데 이런 예산들이 전액 삭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지난 여름에 강릉의 초등학생 그 성그루밍, 온라인 성그루밍 범죄에 관한 재판이 있어서 지역사회가 굉장히 떠들썩했잖아요. 이런 걸 위해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을 하는 청소년 성문화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성교육 관련돼서 굉장히 지금 더 시급하게 지원을 해야 될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역시도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쪽으로 보면요. 저희가 예산이 삭감이 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예산이고 그 예산의 액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100억도 안 되는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삭감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활동 기반 자체를 뿌리채 흔들고 있다는 게 저희가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는 대목입니다. 예, 학교 밖에서의 전인 교육을 위한 그 예산으로서 아동 청소년 사업 보조금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뭐 분야별로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전액 삭감이라는 단어가 계속 제 귀에 맴돌고 있습니다. 축소가 아니라 뭐 조그만 사업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그런 현황에 대해 좀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서 그 사회적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좀 소통이 부재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아동 청소년 사업 보조금 분야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기 전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 사항의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전혀 없었고요. 저희도 이제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돼서 지자체에 문의를 해봤지만 지자체 역시도 전혀 이제 연락받은 것이 없다가 여가부로부터 공문을 받고 나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다는 걸 알고 강원도나 아니면 도내 여러 지자체도 굉장히 담당자들이 당황스러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기준과 어떤 근거로 그 예산들을 부분 삭감도 아니고 전액 삭감을 했냐. 그거에 관해서 관련 청소년 단체나 아니면 관련 부처나 관련 공무원들하고 일절 소통도 논의도 없었던 게 저희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 사실 강원도에서는 특히 청소년이나 사회경제 분야에서 이 정부나 지자체 지원이 없으면 운영이 어려움이 많다라고 다들 보고 계신데요. 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현장의 목소리가 좀 더 반영되고 또 공감을 좀 더 얻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안타까운 부분은 그 청소년을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또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국도비가 이렇게 이제 삭감이 되면 전액 삭감이 되면요. 사실 지역에서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단 뭐 한 250만 원, 많아야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사업들이 전액 삭감이 된 거면요. 그 지자체의 이제 형편에 따라서 이 정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거나 지자체장이 청소년 정책에 관심이 있으면 지원이 이루어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당장 내년에 이제 편성되는 예산대로 보면 지자체별로 이렇게 들쑥날쑥합니다. 어느 곳은 그냥 전액 삭감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업이 없어지는 것이죠. 어느 지자체는 반 정도 살려주고 어느 곳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겠다고 나오고 이러면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느 지역에서 자기가 태어나서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받는 서비스가 너무 달라지는 겁니다. 특히 이게 성인이면 모르겠는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다르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뭐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닌다고 받는 혜택이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특히 안타까운 건 강원도의 지자체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뭐 세수 측면에서도 열악하고 재정 자립도 측면에서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청소년보다 강원도에 있는 청소년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 크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지자체에서 인지를 하고 무엇보다도 강원도에서도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청소년 예산만큼은 좀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의견은 계속 내고 있습니다. 예, 사무장. 이제 몇 가지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오해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의 뭐 재정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형태로 굉장히 지원이 많이 있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이를테면 저희 통계를 통해서 보면은 실제로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게 일자리가 지원되는 비율은 전체의 한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회적 경제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원들을 대비해서 봤을 때도 일자리 지원을 받는 그 인원은 소수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사회적 기업에게 사회적 기업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쭉 다 지원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3년에서 5년 정도 기간 동안 그 지원되는 비율도 많으면 70%에서 연차적으로 점점 줄어서 50% 이런 식으로 주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최초에 그렇게 설계했던 이유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게 필요하긴 한데 이 지원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애초부터 기업이기 때문에 자생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에서 그렇게 그 설계를 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이제 정부에서 거꾸로 그 지원 의존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도저히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걸 그냥 일방적인 퍼주기나 지원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산업이나 특정한 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회적인 투자로 바라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수의 사회적 기업들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된다면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종전에는 사회복지법인 중심으로 했던 것을 이런 비영리 기반의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좀 더 효율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을 테고요. 청소년 분야와 관련해서도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좀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운 점들을 오히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해소할 수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 이걸 일방적인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투자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일단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런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저희 사회적 경제 현장 기업들도 그동안은 이제 묵묵하게 현장에서 일을 해왔었는데, 우리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좀 알려내는 작업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좀 걷어내는 작업들, 이게 일단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회적 경제와 아동 청소년 분야에서 어려움을 조금 토로해 주셨는데요. 이런 사회 서비스에 대한 예산 삭감이 우리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칠 텐데요. 교수님,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제 사회 서비스냐, 사회 이제 경제적 이런 분야가 있는 용어 정리 좀 해주면요. 사회 경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우리가 사회 이제 경제 예산하고 사회 서비스하고 조금 다른데요. 사회 경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기획조정부에서 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나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우리가 그 사회적 기업,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마을기업,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자활기업이 이제 사회 경제 쪽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넓게 보기에는 사회 서비스 안에 포함이 되죠, 물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기본법의 제3조에 보게 되면 그 국가나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우리가 사회보장 제도라 그러면은
보통 사회보험, 그다음에 공공부조, 그다음에 및 사회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이제 법령에서 이제 사회 서비스라 그러면은 국가나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그 민간한테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들, 의료나 복지나 주거나 환경이나 뭐 고용, 문화 이것이 이런 내용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뭐 상담, 재활, 뭐 돌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는. 이제 사회 서비스를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고도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현재 정부가 아마 그 앞에 공약 사업에서도 보게 되면 사회 서비스에 이제 고도화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는 이유는 이걸 이제 간하고 민의 어떤 협치적인 부분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생각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정확하게 이 사회 서비스에 대한 분야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되는 것이 지금 정부에서 논의를 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그냥 고도화를 갔냐 못 갔다 이거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짧게는 2012년부터 해왔던 이런 그 사회 경제 어떤 그 비영리 단체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이게 그 예산 문제 때문에 또 더 이상 운영이 못하게 됐을 때에 이 자생력 분야를 고민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의 격들이기 때문에 뭐 영리 추구보다도 이인을 함께 공유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제 박정희 정부 때 했던 거 기억을 하면 구판장 생각하시면 돼요. 구판장. 이 구판장은 과거에 이제 새마을 분여회에서 구판장 운영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뭐 경호잔치라고 말 이익금 운영했던 게 있어요. 구판장이 그게 협동조합이었거든요. 그거의 모태가 된 것이 오늘날 새마을금고거든요. 예를 들면 그 새마을금고 조합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어떻게 하면 앞에 정부에서 어떻게 했던 지금 정부가 어떻게 해나갈 건 이런 부분들을 한번 테이블에 놓고 정리를 좀 해서 새로운 방향 모색을 해나가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강원도의 인구 구조를 생각해 보면 또 복지 예산이 줄게 되는 경우에 또 우리 지역은 특히 취약계층의 위기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드는데 취약계층과 관련된 어떤 위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정부가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국기법 대상자들, 국민기초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어차피 정부가 안고 가는 분야인데 문제는 까꿀로 보면 이런 거죠. 강원도가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 의존을 하고 중앙정부의 매칭 펀드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복지 예산은 탑다운 방식이에요. 바텀업 방식이 아니라 탑다운 방식. 위에서 중앙정부가 편성을 해놓고 지방에서는 너희들이 이만큼 편성해.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8대2거든요. 국세가 보다 지방세가 20이라 그러면 세출해서 보게 되면 6대4예요. 그러니까 계속 정부가 아마 부담을 자기네들이 중앙정부의 예산을 이렇게 할 거다라고 편성을 해놓고 예를 들어 노인이든 아동이든 장애인들 그다음에 강원도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강원도는 세수의 재정 자립도가 낮으면 그 사람 예산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밑으로 내려보내면 로컬 정부에서는 그걸 수행하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분야를 어떻게 해소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뭐 한 7조 뭐 조금 되는 예산인데 사회복지 예산이 그 3조예요. 이 중에서도 보게 되면은 약자들 위해서 하는 사회복지 예산 중에서도 어디로 가 있냐면은 기초생활 수급자들한테로 가는 거죠. 예를 들면 그쪽은 계속 비례가 올라가고 있다 보면 올해보다 14.8% 증가하게 되는 예금 같은 경우는 1인 가정만 해도 한 71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고 4인 가족은 한 180만 원 정도, 189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러다 보면은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낮아지게 되면 계속 그 부담을 하려 그러면 다른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 연구개발 예산과 관련해서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R&D 예산도 대폭적으로 좀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요. 산업이나 연구 부분 인프라가 부족한 강원도 내의 또 연구계에서 또 비판의 목소리가 아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정부에서 올해 R&D 예산을 깎은 걸 보면 한 10% 넘게 대거 손질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과학기술계와 연구 집단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더 높은 것이 우리나라 가장 커다란 위기가 97년도 IMF하고 2008년도 금융위기로 대표되는데요. 오히려 이때 같은 경우에는 R&D 예산을 더 투자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세계적으로 보자한다면 R&D 예산은 정부 예산 대비 세계 2위의 탑 클래스에 위치해 있던 것이고 또한 그러한 투자가 결국적으로는 지금의 반도체 강국 또
배터리 강국, 전기차 강국, 자동차 강국, 조선 강국으로 이어지는 그런 밑바탕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세계가 공인하는 부분들이었는데, 그런데 올해 상황 같은 경우에는 난데없이 국가 과학 예산을 같은 경우에 대폭 깎다 보니까 과학계의 반발이 더욱더 심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야당 같은 경우에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12월에 국회 예산이 어떻게 통과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들은 이 어려운 미중 패권 시기와 첨단 산업의 전쟁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시기에 국가 철학과 아젠다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가장 커다란 부분들인 것 같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보자고 한다면 내년 예산 대비 용역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요. 한 200억 가량이 삭감이 됐는데, 통상 R&D와 관련되고 그 용역 예산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지출하는 게 그렇게 크게 크지는 않거든요. 크면 한 2억 정도, 작게는 뭐 몇천만 원 정도 되지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00억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큰 예산인데, 이거는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사회 분야까지 전 분야에 펼쳐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예산을 줄이게 될 경우에는 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자치도를 출범을 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름 자체가 이 산업 특구와 관련된 적극적으로 미래 전략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특히 연구 예산 분야, 이 분야들이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감축이 나온다고 한다면 실제 뭘 하라는 얘기냐라고 하는 좀 반발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납득할 수 있는 적어도 상식 수준에 있어서의 이번에 재추계 과정과 예산 통과 과정 속에서 꼭 반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도 재정에도 지금 비상이 걸렸다고 하고, 또 마른 수건까지 사실은 짜야 할 그런 실정이라고 보입니다. 부족한 세수 확충을 위해서 어떤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현재 예산 가지고 살림살이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세입을 늘리는 것이고, 세출을 매우 알뜰하게 쓰는 것밖에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부족한 이 세입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일단은 빚으로 땡겨와서 돈이 남아들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갚는 이러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예산들 같은 경우에 기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보통 가게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임금을 받지만은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는 이 보험을 끌어다 쓰는 것처럼 이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도 기금이라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기금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서는 기금을 끌어다 쓰고 김진태 도정이 출발할 때 4년 동안 이 균형 예산을 해가지고 지방채 발행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 제출할 경우에도 되게 안에서 고심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는 걸로 해가지고 현재 7조 3천억 정도 당초 예산을 좀 지자체 본청 순수 예산을 제출하고 있는데요. 이런 방향을 잡을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튼 세출을 계속적으로 마른 수건에 짜고 또 짜야 될 상황인데, 단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강원도청사가 이전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1,000억 원 정도를 적립하도록되는데 이거 내년에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좀 방향을 잡고요. SOC 같은 경우에도 한 400억 정도 예산을 좀 줄였던 부분들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R&D 그리고 용역 관련된 예산 같은 경우도 200억 정도 축소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도내 지자체의 전 18개 시군에서 20% 정도의 예산을 감액해서 예산을 잡고 세출을 좀 줄이는 이러한 것들이 평균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내년도 살림살이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2024년도 역시도 현재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들을 터널을 벗어나기에는 과도기적 단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서 전체 정부 예산이나 또 기관 예산들을 좀 작성을 하고 지역 같은 경우에도 능동적으로 좀 대처하는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보여집니다. 예, 지방채를 발행해서 좀 수입을 늘리기보다는 알뜰한 지출에 좀 방향을 잡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을 삭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현장에 있는 사람들, 국민들도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책 당국에서
고민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안타깝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국가에서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게 국가의 역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크지 않은 예산을 전액 삭감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국회의원들도 동의를 하고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는 있는데 정책 당국에서도 국가에서도 좀 혹은 또 강원도에서도 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좀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뭐 한마디라기보다는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더 많긴 합니다만은 좀 줄여보면 전체 산업체의 그 고용 유발 그 개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취업 유발 개수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그 전체 평균과 사회적 경제 기업을 비교했을 때 사회적 경제 기업이 한 3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얘기는 뭐냐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영리 기업에 비해서 돈을 벌면 그걸 다시 고용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재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왔던 이유는 200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정부가 여러 차례 많이 바뀌어왔지만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기본적인 방향은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게 십수년간 누적되어 왔었기 때문에 국가와 정부를 믿어왔던 거죠. 근데 이번에 이런 예산 삭감 상황은 그런 정부와 국가에 대한 신뢰를 밑바탕에서부터 흔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예산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결국은 사회적 경제 전반의 생태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중간 지원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동안 그 박봉에 고생해왔던 많은 인력들이 구조조정되고 일자리를 잃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 전체가 다 흔들려서 지속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정말 사회적 경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사회적 경제가 필요하고 자생력을 높이고 고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예산 문제라든가 전반적인 정책을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비유사 말씀드리면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오히려 좌우와 상관없이 보다 낮은 곳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분들 그리고 지역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높게 날려고 하지 않고 아래로 계속 내려가서 현장에 시민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에서 그동안 혹시라도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오해들을 좀 거둬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정부 도나 이제 중앙정부나 우리 강원도도 약자 쪽으로 이제 복지 정책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그 부양 의무자 기준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전히 가족 중심으로 남아 있는데, 우리가 수급권자들이 부모님이나 그 자녀들의 연소득이 1억 원 이상, 그다음 재산이 9억일 경우에 아직도 이 분야를 폐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여전히 존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소득이 1억이 아니라 본인 재산이 9억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오히려 이 사각에서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조만간에 정부가 좀 폐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강원도도 노인 인구가 한 23%니까 하면 초고령 사회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 고독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주어진 예산에서 좀 짜임새게끔 해서 좀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을 잘 편성하는 것이 우리 또 도가 해 나갈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림이 어려우면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림을 재정비해야 하는지는 또 다른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동안 이뤄온 많은 노력들이 물거품이 된다던가 머지않은 미래에 그 피해가 서민들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각 분야별로 현명한 예산 편성에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시사반장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